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공조달 사업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판결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응해서 소송을 통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취소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관해서 법원은 기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가능한지, 그리고 발주기관이 선행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명확하게 이행을 했는지, 그리고 처분의 비례성, 제재의 종류나 수위가 위반 행위에 비례해서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세 가지를 크게 두고 판단을 합니다. 먼저 기업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게 증명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법원은 추정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계약 이행이 조잡하게 이루어졌거나 부실했다라는 점의 증명 책임은 행정청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계약 이행자의 잘못인 건지, 아니면 설계 자체의 문제인 건지, 발주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엄격히 구분해서 판단을 합니다. 단순히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업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광주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천연 잔디구장의 지속적인 배수 불량을 이유로 시공사의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로 1년 10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시공사가 설계 도서와 다르게 중앙부 배수 높이를 낮게 시공했고 다른 종류의 배수 자재를 사용했고 모래층 두께가 부족해서 배수 부양이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시공사는 발주처가 제시한 배수벨트 공법 자체가 축구장에 적용 사례가 없는 설계상 문제이고 배수 불량은 발주처 관리 소홀 및 자연현상에 의해서 악화됐다. 시공은 검측 요청 후에 적합 결과를 판정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시공상하자가 배수 불량의 주요한 원인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준공된 지 3년 9개월 후에 파악된 하자는 사용 및 자연 조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의 오롯하게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은 오히려 배수시설 자체의 문제, 피고 구장 관리 소홀, 토질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고 하면서 피고의 하자 발생 금액 산정 또한 임의적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발주기관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법원은 살피게 되는데, 계약은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계약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기 전에 발주기관이 명확하게 과업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내부 의견 조율을 충분히 했는지, 적극적인 협력 등 선행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업 내용의 잦은 변경이나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은 지시, 내부 부서 간의 협의 부족 등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졌다면 책임은 기업에게 전가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발주기관의 협력 없이 이행이 어려운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협력 의무 위반은 기업 이행 지체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본다면 인천지방법원 판결입니다. 납품기한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디자인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로 6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인천중구청에서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기일 내 납품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시공사에서는 발주처가 사업 주요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의견이 일관되지 않았고 관계부처 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 발주처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용역을 완료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발주기관의 책임에 대해서 사업 대상지가 입찰 공고 후 5차례 심의를 거치며 12개소에서 3개소까지 수시로 변경이 되었고, 심의위원회 지적사항도 상반되거나 번복이 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인정과 관련해서 조형물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이나 부서 내 협의나 협의 지연이나 아니면 협의 부족이 이행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 미희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사례를 보면 울산 대표 음식 개발 용역과 관련해서 중간 보고의 이후 발주처의 새로운 메뉴 개발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로 5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청에서는 원고가 중간 보고의 이후 새로운 메뉴 개발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수차례 발주처 의견을 반영해서 보고서를 수정 제출했었고
추가적인 메뉴 개발은 상당한 비용을 유발해서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다 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1, 2차 보고 및 중간 보고서 제출 때까지 피고의 요청 대부분을 반영을 했고, 중간 보고 이후에 새로 메뉴 개발 요청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무리한 요구다라는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과업 지시서의 보완 요구에 적극 반영 검토라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신규 개발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계약 이행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보는 또 세 번째 기준은 입찰 참가 제한 같은 제재 같은 경우는 비례적이고 적법한지를 보게 되는데,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모든 제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랄 것입니다. 법원은 위반의 경중, 그리고 기업이 기울인 노력, 계약의 목적 달성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제재의 수위가 비례의 원칙이 맞는지 판단을 해서 위반 행위가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제재를 했을 경우에 그 제재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발주기관이 법규를 잘못 해석해서 제재 사유를 부적절하게 적용한 경우의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보았는데, 계약 불이행과 계약 조건 위반은 명백하게 다른 사안이므로 이를 혼동해서 과도한 제재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본 바 있고,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체를 불이행으로 간주해서 제재하는 것도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며 충북 공기청정기 임차 용역과 관련해서 청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납품된 공기청정기가 안전인증과 다른 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6개월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했습니다. 피고는 인증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불법 전기용품을 납품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불이행에 해당한다라고 했고, 원고는 공기청정기 5255대 전체를 제작 설치 완료했고, 하자는 경미해서 단기간 내에 교체가 가능했고 실제 보안 계획도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이는 계약 불이행이 아닌 불완전 이행이다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계약 물품을 모두 납품했으므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인증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은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계약의 조건을 위반해서 이행한 것일 뿐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처분 사유를 계약 불이행으로 명시했으나 실제 사실관계는 조건 위반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조건 위반 이행을 처분 사유로 보더라도 6개월의 제재는 관련 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다라고 해서 전체 처분을, 전주지방법원 판결을 보면 과업 지시서에 없는 발신 번호 변경 기능을 무단 삽입해서 계약을 부당하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12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행정처에서는 원고가 감독 공무원의 보고 없이 발신 번호를 변경하도록 하는 기능, 보안 코드를 시스템에 임의로 삽입해서 추가적인 시스템 연계를 방해하는 등 계약을 부당하게 이행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원고 측에서는 발신 번호 변경 기술은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고 과업 지시서가 전제한 방식일 뿐만 아니라 피고도 이를 인지하고 발신 번호 사전 등록 예외 적용을 직접적으로 신청했다 바가 있습니다. 보안 코드는 추후 연계를 위한 예비 기능에 적용된 합리적인 조치다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전화번호 발신을 이용한 통제 방식은 널리 통용되는 기술이고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주장과 달리 해당 기능이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 계약은 납품 이후에 신규 장비 연계까지 의무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대비한 예비 프로토콜에 보안 코드를 적용한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래서 과업 범위 한계를 근거로 삼았는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근거에 만약 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달리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과업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청에서 세심하게 기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 보면 기업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잘못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의 발주기관 역할과 책임도 엄격하게 묻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도 중요하게 본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의 비례성도 요구하고 있는데 위반 행위와 제재의 수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구두 지시나 회의록 등 발주기관과의 모든 소통 과정이나 공식 문서나 이메일로 기록하고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발주처의 경우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본인들이 지시한 사항과 다르다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쌍방 모두 필요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업 지시서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즉시 질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불명확한 부분이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한 과업 지시서 같은 경우는 과업의 범위라든지 지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귀책 사유 입증 책임이 누구가 있는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발주처에 있다라는 점을 활용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발주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재의 법적 근거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으로, 법적 근거가 다른 내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다소간의 과실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위반 행위와 법적 근거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